오늘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투입될 얘기가 이제 HTTP2예요. 이제 후반기, 수업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샘플 코드는 굉장히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서버 이볼브 되어 있는 간단한 하나를 이제 고랭귀지로 이제 해놨습니다. 왜 고랭귀지로 했느냐, 그 이유가 이제 수업의 후반부에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RTC, 웹 베이스드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웹 브라우저도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그 기능 중에 그 비디오 화상 전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화상 전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몇 줄만 써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웹으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능인데, 그거는 개념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HTTP3. HTTP3는 HTTP를 UDP 베이스로 동작시키는 가장 최신 기술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표준이 완료가 돼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녹록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안 돼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제로서 관심이 있는 친구는 도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교수님 예제가 없잖아요. 그냥 클라이언트 서버 간단하게 짜도 돼요. 그래서 HTTP3는 예제는 없지만 본인이 환경을 구축을 해가지고 꼭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고요. 예제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HTTP2는 분명히 HTTP 어플리케이션, 즉 그냥 웹서버, 웹브라우저에서 실어 나르는 그 웹 컨텐츠 가요. 따라서 뭐 특별히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 볼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 이제 gRPC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gRPC에서 상당량의 시간을 보냈고, HTTP2는 이론에서 상당량의 우리가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HTTP3는 이론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지나면 아마 개발 환경이 조금 더 녹록해지고, 이 수업을 듣는 후배들은 그 샘플 코드들을 조금 더 늘리기는 할 텐데, 현재 시점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HTTP는 1.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HTTP2부터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렉처 8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거꾸로 HTTP2, 3를 도전해 볼 사람이 있어요? 과제로? 뭐 아마 제안서 제출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HTTP2, 3를 본인의 과제의 챕터로 선정한 사람이 있으면 채팅창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한 명. 도전 정신은 항상 좋아. 짜느라 고생하느니 설치하면서 개고생하는 것도 뭐 만만치 않은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HTTP2로 한번 가봅시다. 이 목차는 이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한 축이 gRPC, 한 축은 일반적인 HTTP 서비스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교수님 생각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 강의를 진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자다 보니까 코드를 보는 게 이해가 빨리 돼서 그래 왔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전형적인 순서를 밟아갈 테니 1.1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리고 HTTP2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설명한 것을 이해해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HTTP2를 어떤 식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왜 이성훈 교수님은 또 생뚱맞게 고를 들고 왔나, 뭐 테크놀로지 매니아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뭐 도대체 그럴 수 있는데, 쭉 내려가서 결국은 고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넘어가 봅시다. 2016년에 고 1.6이 무려 2016년이라는 얘기예요. 무려 2016년에
고 1.6가 어나운스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버전이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HTTP2를 넷의 HTTP 패키지로 기본으로 제공을 하니 2016년부터 사실상 고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HTTP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HTTP2는 고 언어에서 2016년부터 표준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C는 없고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 쓰죠. C++ 표준 라이브러리 제공하겠어요? HTTP도 없는데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한데 페이스북 거. 파이썬은 아직 표준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즉 HTTP 1.1은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지만 HTTP2는 아직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퀘스트 뭐 이런 패키지 설치한 것처럼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 혹은 자료가 많은 게 이 하이퍼라고 부르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아닌 웨이브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파이썬도 아직 표준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런 라이브러리들이 안정화되고 저거를 만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향후 파이썬 언어 버전에도 내장으로 공식 스탠다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고가 지원을 하는 거 외에 HTTP2를 언어에 내장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고가 서버용 언어구나라는 거를 자꾸 이제 각인시킨다? 그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이 개발 환경 구축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HTTP2부터는 조금씩 이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개발 환경에 대한 얘기는 다시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HTTP의 문제점부터 우리가 이제 스물스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를 시작하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챕터는 3까지 나와 있으며 이 HTTP3로 왜 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아마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고 특별히 제 수업을 안 들었다 그러면 HTTP는 그냥 1.1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또 재미가 있으면 1.1만 알면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고 심지어 버전은 모르고 HTTP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2가 나왔으니 한번 깨져야 되고요. 3가 표준이 되어 있으며 솔직히 유튜브에서 이미 다 쓰고 있으니 또 세상이 깨져야 되는구나. 나는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소프트웨어 좀 잘한다고 대학교 때 좀 그랬고 교수님 수업 시간에 놀려먹는 재미로 살기도 했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세상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문제부터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back to the origin, HTTP 1.1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데 HTTP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보고 있는 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죠. 인터넷은 우리가 OSI 7레이어 TCP/IP고 결국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알아야 될 그 유명한 사람은 팀 버너스리,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님이고 컴퓨터 과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이라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1989년 3월에 만듭니다. 왜 만들었느냐면 연구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 사이에 정보 교류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는 연구소니까 주고받아야 될 게 물리학과 관련된 사진, 실험과 관련된 동영상, 기타 우리가 메모 형식으로 저장한 음성 등 연구와 관련된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적 도구로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웹브라우저로부터 오는 요청에 맞춰서 전달하기 위하여 웹서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건 참 세월이 좋아져서 유튜브에 보면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면 Birth of the World Wide Web 2014년 11월 8일 올려온 요 요 영상이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인터넷에 대한 설명이 한 5분 동안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팀 버너스리 님을 한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쭉 가면 이제 이미지 클립이 돼 있겠죠? 나와라. 젊을 때 이 사진이에요. 요분이 딱 그 1989년도에 웹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 구현했을 때 이제 얼굴이 이렇게 생기신 거고요. 실제로 최초의 월드와이드 웹 홈페이지, 이 선의 이 양반이 만든 본인의 연구실 홈페이지는 뒤에 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1989년 3월이고 이게 세계 최초 웹사이트 화면입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엔터 키 치고 헬프 하는 건데 보기에는 뭐 지금의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 화면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HTML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요거는 못생겼는데 이제 이게 그 뒤에 이 양반이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을 해가지고 예뻐진 모습이 아까 내가 띄었었던 이 화면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웹 브라우저예요. 최초로 이 팀 버너스리의 팀이 만든 웹 브라우저고 실제로 여기 보는 것처럼 하이퍼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y 팀 버너스리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각각나 간단한 기능의 웹 서버를 실제로 이 양반이 구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로 등극을 하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만든 그 웹 브라우저를 만든 컴퓨터하고 웹 서버를 만든 컴퓨터가 이 컴퓨터인데 이게 넥스트라는 컴퓨터입니다. 넥스트 컴퓨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죠. 펩시콜라 사장이 와가지고는 내가 와보니까 회사의 제일 쓰레기는 너야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다가 애플을 망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하나 사는데 이게 넥스트입니다. 이게 운영체제는 유닉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유닉스를 객체지향 컨셉으로 해가지고 좀 개량해 놨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이죠. 애플 하드웨어 운영체제, 프로세서 이런 것까지 다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거를 넥스트에 가서도 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이 넥스트 운영체제가 결국은 현재 맥킨토시 컴퓨터 맥OS가 돼요. 이거를 들고 들어가서 기존의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복귀하죠. 그리고는 이제 애플에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였는데 시스템 7, 시스템 6 이런 거였는데 걔를 걷어내고 결국 이 넥스트 유닉스 운영체제를 맥에 포팅하죠. 그게 이제 맥OS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맥킨토시 프로그래밍을 하면 뜬금없이 함수의 이름이나 클래스의 이름이 ns 언더바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넥스트 스텝에서 만든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양반이 쓴 이 컴퓨터가 당시로선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이 넥스트 컴퓨터를 선택했다는 것도 좀 웃기다 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그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 보는 게 이제 모자이크라고 부르는 웹브라우저예요. 팀 버너스리는 컨셉을 보여주고 월드와이드 웹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명예만 취득을 했고요. 이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건데 이렇게 생긴 브라우저 넷스케이프를 만듭니다. 이 넷스케이프가 인수되면서 어디 썬산가 인수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됐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는 이제 투자회사 형식으로 하는 걸로 이제 변해갔어요.
자, 그런 용도예요. 뭘 전달한다? 연구 자료를. 연구 자료가 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실시간성도 없어요. 그냥 어딘가에서 사진과 글자와 영상과 음성만 가져오는 그런 거였던 거죠. 최초에 인터넷이 상용화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다르죠? 인터넷 트래픽의 97%는 이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결국 동영상이 차지했으니까. 자, 그래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은 한 번쯤 기억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자기 수여를 받아서 귀족이 되죠. 팀 버너스리는 멈추지 않았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건데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봐두세요. 이분은 최근에 이 오픈소스 솔리드를 만들었어요. 솔리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영상은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테드고요. 팀 버너스리가 The Next Web of Open Linked Data 꽤 오래전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얘기들이 저거예요. 내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 때 지금처럼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거 아니다. 원래 웹의 정신은 훼손이 돼 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시고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면은 거의 그 P2P죠. 결국은 앞에 있는 얘기하고 합치면 내 데이터를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 가지는 게 싫다는 겁니다. P2P면 내 데이터는 나한테 있죠. 네가 내 데이터가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그래서 극단적인 예인데 페이스북의 사진을 보고 싶으면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허용해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단적인 예의 사례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분은 원래 본인이 만들었었던 정신에 훼손됐다라고 얘기했으니 반증하는 건 본인도 저자마저도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HTTP 1.1은 이 팀 버너스리가 생각했었던 저런 텍스트, 이미지, 파일들을 영상 이런 그 스태틱한 파일들을 실어 나르는 거였고 현재같이 방대한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영화 스트리밍, 그 노래 스트리밍 이런 거로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이 원 저자마저도 당황스러운 현재의 웹 서비스 환경이 HTTP 1.1의 문제점이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텍스트 베이스드로 만들어져서 얼마나 우아해요. 저기서 글자 보여주고 학술 논문 보여주고 공부하고 의견 교환하고 이런 취지하고는 완전히 벌어졌으니 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선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상당히 빠른 국가입니다. 실제 앞쪽에 날짜를 한번 다시 보면 1989년에 만든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을 1990년대 초반에 다 연결을 했어요. 심지어 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 마치고 나서 조선일보라든지 신문사, 잡지사, 인터파크, 백화점이 설립된 것이 95년, 96년이에요. 본고장에서 89년에 탄생하셨는데 이것이 미국의 물결을 타고 들어가서 90년대 초반, 뭐 날짜를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90년, 91년, 92년에 미국 내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몇 년 차이 안 나는 시간에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IT에서 그 선도적인 입장을 차지하죠. 여기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그 생각나는 아케이드 게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나라의 게임 중에 그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라는 게 막 전투 비행기 날아다니고 뭐 때려 부시고 뭐 이런 거.
기억나는 사람? 있을 리가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다 게임 이름 한번 쳐볼래? 없을 텐데. 판매까지 책임 관리. 얘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 4초만, 3초만, 2초만, 1초만 땡. 이게 스타트 화면인데 그래 이제 자 미리넷 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이게 게임의 오프닝 화면이에요. 당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건담 변신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타워즈가 있다 보니까 뭐 엑스윙도 있고 MS 도스 위에서 돌아갔던 거고 1995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태어날 때 나온 게임이라 이 게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마당 그리고 이제 파트 1 횡 스크롤 게임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때려 부시고 있고 되게 단순한 형태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기억하기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었던 자체 제작 컴퓨터 기반의 게임의 아마 마지막 정도였지 않을까 싶어요. 내 기억에 이 게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게임 제작이 거의 시들해졌어요. 확 갔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게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몸이 원래는 그냥 2차원 그림이었는데 이제 3차원이 되고 3차원에 이제 폴리곤들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화면에. 도저히 우리나라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고 결국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게임들이 거의 다 이제 소멸해요. 근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1990년대 중후반이 지나고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의 접속과 월드와이드 웹 기반으로 한 그 웹 서비스의 확산. 결국 이게 두 개 물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열심히 인터넷과 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MMORPG가 나옵니다. 그래픽은 약한데 네트워크가 강한 한국형 이제 네트워크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을 급성장시킨 가장 주요한 이유를 뽑으라 그러면 첫째는 이 네트워크 기반의 게임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갑론을박하는데 그다음은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의 유통이 이 웹을 타면서 급성장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VHS, VT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음란 동영상을 시발점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한국의 게임들이 그래픽 기능에서 약화돼서 쑥대밭이 되다가 결국 네트워크를 달고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리니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도 네트워크 기반의 MMORPG 게임의 1등이 누구냐고 물으면 일부 사람들은 뭐 울티마 이런 얘기들을 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NPC 플레이어도 그렇고. 자, 아무튼 우리나라는 되게 빨라요.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이동통신 그리고 서버 기술들에서 뭐 1, 2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원 저작자하고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결국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HTTP 1.1을 만든 팀 버너스-리가 저렇게 텍스트만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만세 부르고 좋아하셨는데 그게 문제겠습니까?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서 결국은 오리지널 설계 철학에 담지 못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상의 문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면 하나는 결국은 90년대부터 경기도 분당을 시작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사용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인트라넷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줄 몰랐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00년대, 1999년이 이제 3세대 이동통신이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3세대 이동통신은 이제 MMS,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SMS는 80글자, 넘어가면 MMS 돈 내야 돼요. MMS가 이제 3세대였는데 3.5세대가 되면서 인터넷 접속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3.5세대가 이제 언제냐면 2005년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동통신, 휴대폰을 가지고 월드와이드 웹, 그다음에 이제 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HTTP는 이런 거를 더 이상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학술 도구로서 월드와이드 웹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HTTP 1.1이 문제가 뭐였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들 당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한계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계점이 무엇이냐? 앞쪽에서 gRPC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 그 단어가 나왔죠. head of line, 줄이 있는데 그 줄의 앞대가리가 blocking, 막힌 거예요. 머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몸통과 꼬리는 못 가는 거죠.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복수의 리퀘스트를 전송을 했는데 서버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퀘스트들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리퀘스트가 오면 서버는 첫 번째에 대한 응답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에 대한 응답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응답 세 번째 부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받았는데 맨 첫 번째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리스폰스는 이미 만들었네요. 상관없어요. 첫 번째가 못 나가면 두, 세 번째도 못 나가요. 그래서 블럭이 된다는 거는 멈춰 있어야 됩니다. 벽돌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에 대한 응답이 성공적으로 나가면 그제서야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기다렸다가 나가게 됩니다. 화면이라고 얘기하면 전체 화면에서 정말 의미 없는 코딱지만한 그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코딱지만한 아이콘이 못 나감으로써 본체가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팀 버너스 입장에서는 이럴 일을 생각을 못했죠. 왜 그렇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본인의 컴퓨터 한 대 서버, 본인의 서버에서 그냥 본인의 서버의 디스크 안에 있는 그 이미지 정도를 보내는 걸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HTTP 1.1을 보면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오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상당량의 정보는 그 수많은 서버들이 분산이 돼 있어서 그 서버들 사이를 뒤져가면서 가져오는 걸 봤죠. 결국은 팀 버너스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 현재 사회에서 봤을 때에는 80개의 리퀘스트가 왔으면 첫 번째가 안 나가면 79개는 멈춰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고객님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를 참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가실 겁니다. 결국은 화면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빠르게 보여주는 것은 결과를 빠르게 돌려보내는 것도 있지만 상업적인 목적에서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그 고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도 빨리빨리 보내주면 고객님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보내주지 못하면 결국은 고객님이 떠날 거니 회사가 서비스를 하거나 비즈니스 할 찬스를 놓쳐버린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인 거죠. 결국은 HTTP 1.1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비즈니스하는 회사들이 생겼는데 고객이 이탈하니까 이것을 문제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fat 메시지, 뚱뚱한 메시지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좀 더 심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이 10메가, 뭐 20메가, 100메가, 뭐 현재 기가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집마다 시골마다 그냥 빵빵 뚫리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형으로 가게 되면 이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해요.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속도는 64kb 비트 per second, 64kb per second나 48kb per second 요 정도 나옵니다. 64kb per second예요. 64 megabit per second가 아니고. 따라서 통신이 속도가 원만하지 않은 곳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요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봤다 그러면 이제 겪어봤겠죠. 코로나에 대학교 온 친구들에겐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에 나가면 휴대폰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것처럼 습관이 남아서 언제 어디서나 막 구글이 되고 네이버가 되고 막 카카오 지도가 뜨고 이럴 거라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나갔을 때에 웬만한 도심 지역이 아니면 이제 2세대라 그러는 게 떠요. GPRS, 뭐 엣지 뭐 이런 게 잡히고 속도가 수십 킬로비트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현재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결국은 이동통신에서는 몇 개 국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그 전송 속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HTTP 1.1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뭔지 알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주옥 같은 정보들을 다 실었는데, 이런 거 이제 헤더에 많은 메타 정보를 넣었는데 결국은 메시지마다 이거를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고, 한 번 보냈으면 됐지 두 번 보내면은 뭐 짜증이 나나? 문제는 HTTP 메시지는 앞에 있는 메시지와 뒤에 있는 메시지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앞에 꾸역꾸역 많은 메타 정보를 집어넣었으면 뒤에도 꾸역꾸역 많은 메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매 요청할 때마다 이런 중복된 헤더 값이 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래. 더불어서 이게 편법인데 쿠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쿠키는 원래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웹브라우저 밑에, 즉 웹브라우저가 돌아가는 컴퓨터에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에 있는 그 디스크라든지 이런 데 접근이 불가해요. 이거는 그 스마트폰에서 웹 베이스로 만든 웹앱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전에 접속을 했었던 거면 당신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요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내지는 최소한 아유 지난번에 언제 오셨는데 요번에 새로 오셨네요. 반가 반가. 요런 거라도 해주고 싶은데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 밑에 정보를 남길 수가 없으니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쿠키가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약간 열었습니다. 웹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에 대한 흔적을 컴퓨터에 일부 저장할 수 있어요. 물론 웹브라우저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은 이때 소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 극단적으로는 아이디를 저장하기도 해요. 이건 좀 위험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런 거를 본인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쉬라고 그러죠. 약간 암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장합니다. 결국은 요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지난번에 접속한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하면 내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이 사람은 누구누구구나 이런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매 요청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HTTP 메시지는 앞과 뒤에 인디펜던트하니 뒤에 있는 메시지도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정보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우리가 REST API 써가지고 var1은 얼마, var2는 얼마 요거 보내고 싶은데 정작 브라우저 타입은 무엇이고 지원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이고 이따시만한 정보가 모두 다 가야 되는 거죠. 결국 휴먼 리더블한 것도 문제지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 HTTP 리퀘스트마다 동일하게 가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팬 메시지 헤더의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은 앞쪽에서 실현 가능할까? 라고 얘기했었던 priority. 즉 결국은 내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줄 때에 현재 화면에 채워지는 모든 정보가 동일한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혹은 웹페이지를 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기대했을 때 이 정보가 먼저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도서 검색한다 그러면 책 이름 치고 엔터 쳤을 때 그 책 정보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변에 메뉴 다시 띄우고 그다음에 추천 도서, 광고 이건 늦게 떠도 되잖아요. 근데 HTTP 1.1의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트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1, 2, 3 요구하면 1, 2, 3 응답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HTTP 1.1은 화면을 채우고 있는 모든 정보는 동일한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꼼수를 부려가지고 따라서 중요한 거는 앞쪽에 먼저 리스폰스를 주고 따라서 먼저 리퀘스트하게 만든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고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1.1의 가장 아쉬운 거. 상업 목적으로 변한 월드와이드 웹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우선순위 높게 처리하면 이 고객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기법들이 이미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약간 1.1에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린 게 프로그레스 방식으로 그 이미지 보여주는 건데 아마 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접속을 해가지고 흐릿한 이미지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점점 또렷해지는 거. 정적 이미지 얘기하는 겁니다. 정적 이미지인데 원래 이미지는 XY에 해당하는 픽셀을 실어 날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지를 depth based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러프한 이미지를 하나 보내서 뭐가 오긴 왔네. 거기 위에다가 한층 더 또렷한 이미지를 한 층씩 차곡차곡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맨 끝까지 기다리면 아주 또렷한 영상을 볼 수 있고 중간에는 흐릿한 영상을 볼 수 있으니 고객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바지끄댕이를 잡고 버티고 있는 기법들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드리븐 트랜스미션입니다. 즉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한 번쯤 언급이 됐었던 거죠. 결국은 HTTP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그거에 응해서 리스폰스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서버가 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나중에 이동통신하고 결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서버가 정보를 보내면 그 서버가 정보를 보낸 거에 대한 통신비를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는 일반 PC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하고 약간 다르게 또 만들어집니다. 허락을 받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문구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날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규를 안 걸 거를 뭐 동의하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보내지 않아도 서버가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버님께서 정말 막 이렇게 프리딕션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이빠이 잘하고 정말 훌륭하며 고객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고객님을 위한 정보를 막 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빨리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안 해도 서버가 정보를 줘야겠죠.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슬쩍 광고도 보내야죠. 고객님이 원하셔서 보내는 거예요. 앞쪽에 훌륭한 정보를 받았으면 이 정도 광고는 감수하셔야지. 드라마가 재밌으면 PPL은 감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HTTP2에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시작은 구글입니다. 계속 구글이 나오죠? 구글. 소켓은 유닉스에서 나왔고 제레미 CGQ는 별도의 iMetrics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HTTP는 순수한 썬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gRPC가 구글이었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프로토버퍼가 구글이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다트 플러터도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고랭귀지도 구글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하면서 했던 도커는 구글가 아니에요. 도커는 도커에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쿠버네티스라고 도커로 돌아가는 수많은 컴퓨터들을 통제하는 쿠버네티스는 또 구글입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 회사일 줄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운더가 설립자가 수학하고 소프트웨어였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퍼지는 거는 이제 운영 체제, 특히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 네트워크 이런 거 관심 있다고 나는 구글 같은 회사는 인연이 없어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다 봤지만 펀더멘탈한 기술들의 서버에서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구글이 결국은 칼을 뺐습니다. 언제 뺐냐면 2009년에 89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탄생을 해가지고 90년대에 이제 시궁창 속에서 싸웠고 2000년대 해가 뜨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2000년부터 월드와이드 웹이 성숙기에 진입을 합니다. 결국은 구글은 해보니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뭔가 해보면 문제가 있고 개선하게 되고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몽상을 하게 되고 세상에 의미 없는 걸 쏟아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2009년에 앞쪽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구글이 웹 컨텐츠 전송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 이거 표준 아니야 비표준이에요. 그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거를 풀어버렸어요. 그것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풀어버렸는데 목표는 앞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압축, 데이터 용량 개선 이런 거, 다중화 이것도 결국은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거, 우선순위 설정, 중요한 정보를 먼저 보낸다고 얘기하니 이 모든 거를 포함하면 전송 지연을 줄인다. 고객님이 요구하는 정보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의 만족도를 늘리고 따라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이런 거를 하고요. 2에서 강조됐지만 약화된 건 보안. 왜 그러느냐? 아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HTTP 1.1은 IP 위에 TCP고 그 위에 HTTP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스피디는 이렇게 HTTP하고 TCP 사이에 끼워서 넣는 애로 썼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구글이 스피디를 제공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암호화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디폴트 옵션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호가 아니고 SSL, TLS, 르인데 오탄에 쏘아리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은 아예 허용을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누구에게? 정부와 통신사에게. 크롬 브라우저하고 구글 서버 사이에 암호화해서 100% 할 테니 우리가 뭘 주고받는지 관심도 갖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선전포고하고 같아요. 원래 통신사들은 주고받는 정보를 쳐다보면서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가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중간에 쳐다봐 가지고는 이놈이 나쁜 사이트에 접속을 하네, 이놈을 어떻게 징계할까 이런 끈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결국은 사용자님은 만족하고 서버님은 만족하지만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걸 쓰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아요. 따라서 전송 지연과 보안을 들고 나왔는데 보안은 일부 이슈가 있어서 약화됩니다. 하지만 이건 HTTP3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러나 보안은 굉장히 디폴트로 제공이 되고 안 쓰는 게 너의 의지지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 따라서 보안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나 안 쓰는 거는 선택 옵션이니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지연, 그 다음에 결국은 보안이 강화됐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구글도 녹록치는 않았어요. 2009년에 구글이 내부 프로젝트로 이 스피디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내부 프로젝트라는 거는 구글 안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구글 안에서 쓰는 기술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결국은 구글 안에 있는 회사 직원들끼리 저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크롬 브라우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 안에 오픈 소스에다가 쟤를 심어 가지고
외부에 공개하게 됩니다.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 그래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크롬 브라우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픈 소스로 공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크롬 브라우저 안에다가 심어 가지고 외부로 내보냈으니 뭐는 가능해요? 구글의 서버 안에서는 이미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고 크롬 브라우저 안에 탑재해 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쓰던 말도 관심 없어요. 일단 뭐는 하나 하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계신 고객님들과 그 고객님들이 본인의 서버에 붙었을 때에 대해서는 구글이 도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스피디 혹은 우리 HTTP2가 언제나 HTTP 1.1보다 성능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 2011년에 구글의 파일럿 프로젝트들 서버에 올라갔고 크롬 브라우저에 실어 보냈는데 결국은 2011년에 구글이 모든 서비스에 도입을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 구글은 대부분 다 HTTP2 이상으로 웬만하면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웹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컴넷 수업에서 들어서 HTTP 1.1을 조금 알았다면 뇌구조를 바꿔야 돼요. 최소한 구글이라면 HTTP2 이상으로는 대부분 다 올라가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서버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파치 서버를 위한 구글 스피디 패치 버전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아파치 서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죠. 현재도 그냥 웹 서비스만 제공한다 그러면 아파치 서버가 많이 쓰여요. 거기에 구글이 이거를 설치하면 너희도 아파치 서버에서도 HTTP2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파치가 성능이 조금 너무 많은 거라다 보니 버벅거려 가지고 엔진엑스 저런 애들이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엔진엑스에서도 HTTP2를 지원하겠다고 12년에 거의 1년 단위로 지금 얘기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이거를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시장을 장악을 끝냈는데 IETF는 표준화 단체입니다. 인터넷 엔지니어 태스크 포스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웹 표준 문서가 도장이 찍히는 곳인데 저기에 본인의 스피디 문서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것을 HTTP2라고 표준화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구글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 거를 표준화하자고 했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부랴부랴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들이 뛰어왔는데 결국은 2015년에 HTTP2가 이 표준 넘버 RFC 7540으로 표준화가 되고요. 구글 스피디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표준화가 돼요. 따라서 HTTP 1.1은 팀 버너스-리의 순수한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학술적인 목표로 만들어졌다면 HTTP2는 구글이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민간 프로토콜이라고 봐도 돼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구글 언제 시간이 되면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나 소용개론을 들으면 이제 페이스북이 통신 장비 만드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직장인 수업에 쓰는 자료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논문이 하나 있어요. 논문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자들이 굉장히 많죠. 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구글 인코퍼레이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구글이 만든 논문인데 논문 이름은 이제 주피터 라이징 무슨 뭐 SF 영화 이름 같은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할 때 보는 것과 같이 구글은 본인의 서버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컴퓨터 다 만들고요. 그 네트워킹 장치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OCP라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공개하는데 구글은 이것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 구글이 2015년 논문이니까 얼추 환산하면 2005년. 근데 이 논문지가 되게 유명해서
서브밋 해가지고 채택 때까지 1년이니까 한 2004년. 2004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2004년이면 언제예요? 교수님이 얘기한 거 기준으로 구글이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월드와이드 웹 기술이 이제 숙성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구글이 제대로 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갖추기 시작한,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10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통신 장비들 다 자기네가 만들었고요. 서버 장치들 다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이제 네트워킹 기술들. 요거는 2021년 올해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의 키워드만 보면 네트워킹 관련된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마어마하죠. 다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그 본인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다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또 필요하면은 논문과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하는 굉장히 그 공격적인 회사로 변해 있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2009년에 내부 프로젝트였던 스피디는 2015년에 드디어 이제 HTTP2가 되고요. 상당량 카피 앤 페스트로 가져왔고 일부 수정이 되거나 바뀝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스피디는 이제 중단하고 표준인 HTTP로 돌아가게 되죠. 구글이 메이저로 컨트리뷰션한 것이다 라는 것이며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렇게 한 6년여 걸친 그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 문서고요. IETF에서 7540번 번호를 받고 있는 이 문서는 결국 2015년 5월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버전 2로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저자가 여기 보는 것처럼 구글이 대표 저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웹 테크놀로지의 거의 뭐 이렇게 비영리 단체로 얘기했던 모질라 파운데이션이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를 보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옵티마이즈드 되어 있는, 그렇죠, 옵티마이즈드 된 거,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이 문서 자체는. 그리고 보는 것처럼 HTTP2에 대한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HTTP2는 좀 더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쓴다. 다시 강조하지만 레이턴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 HTTP 리퀘스트가 동시에 주고받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HTTP 1.1을 대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이거를 지원한다. 그래서 HTTP의 기존 구문들은 그대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HTTP2가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압축과 관련된 기술, 이런 거는 이제 7541 HPEC이라는 스탠다드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을 구글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HTTP의 그 주도권을 쥐게 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같이 네트워크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면 교수님한테 다시 회사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고민 좀 하고, 서버라면 NC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가장 리얼타임이면서도 MMORPG의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재밌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네트워크라 그러면 뭐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기술은 이제 구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HTTP 1.1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파이썬 프로토콜이 1.1이니까 이게 이제 1997년에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1.0이 96년에 있었고요. 그 전에 0.9가 9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0.9가 이제 그 팀 버너스3가 쓴 걸 가지고 거의 표준화한 게 0.9.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거가 나올 때까지 6년. 근데 사실 시계를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 팀 버너스3가 제안한 것까지 하면 이제 8년 동안 팀 버너스3의 학술적인 HTTP가 이제 만들어져서 완성이 된 거고요. HTTP가 이제 정의가 돼서 여기서 이제 시행착오가 겪어지면서 HTTP2가 나올 때까지가 이제 보는 것과 같이 2015년이니까 18년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스피디도
내부적인 거로 해가지고 1.0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고 2012년에 벌어졌던 일 기억하죠?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파일럿으로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치하고 엔진엑스 쪽으로 기술 이양을 하면서 스피디 2.0으로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HTTP2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면 스피디가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러면 스피디에 있는 기술로서 살아서 HTTP2까지 간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클리어하게 HTTP2를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교수님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가르칠 때에 아유 저 고려시대 얘기를 또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분은 고려시대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97년도쯤 혹은 2009년 이전에 월드와이드 웹을 배우신 분이라면 이분은 HTTP 1.1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HTTP예요. 어떻다면 본인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러하니 2015년 이후에 HTTP 2.0이 나왔지만 아직도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갔을 때 개발자들은 HTTP를 1.1로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신기술을 공부하냐 아냐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이미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1.1 가리켜 놓고 사기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뭐 1.1은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니까 이 2.0은 안 하니까 아니 2는 안 하는데 뭐 어쩌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제 2021년 8월 조사예요. 이 강의 자료 만들 때 따끈따끈한 게 다행히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45.9% 한때는 50%까지 치달았는데 전 세계 웹사이트의 한 50% 반이 현재 HTTP2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HTTP2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나 아니면은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서 잘 못 느낄 뿐이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뇌에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교수님이 그래서 라이브로 보여주기보다는 네이버 사이트, 이 화면 뭔지 기억하죠? 개발자 모드로 킨 겁니다. 개발자 모드로 켜가지고 네이버닷컴을 접속을 해서 모든 게 HTTP2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면은 프로토콜 필드를 그 오름 순위로 바꿨죠? 이렇게 하면 HTTP2가 상당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교수님이 화면 편집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뭐 업데이트 나중에 하겠습니다. 개발자 모드 켜고요. 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 되어 있죠. 네이버.com 그냥 일반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말고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프로토콜. 자, 여기서 프로토콜 숨겨져 있었던 프로토콜을 켰습니다. 다시 보여주면 프로토콜은 원래 디폴트로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무슨 프로토콜이 쓰였는지 안 나오는 거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HTTP 1.1에서는 굳이 프로토콜의 버전까지 알려주면 머리에 쥐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서 안 알려준 건데 프로토콜이 이제 킨 겁니다. 프로토콜을 키고 얘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으로 하면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 기준 뒤에 HTTP가 나오죠. 2예요. H2가 HTTP2입니다. 쭉 내려가 볼까요? 메인 페이지에 상당량의 HTTP2죠. 자, 쭉 내려가면 1.1이 일부 있네요. 자, 무슨 얘기예요? 먼 나라 기술도 아니고 최신 기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장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트인 네이버만 들어가도 보는 것과 같이 HTTP2라는 겁니다. 안 들어가 봤는데 한번 다음은 어떤가?
다음도 그러하네요. 다음도 보게 되면 지금 에이 좀 멈춰. HTTP2로 거의 다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전문 사이트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HTTP 1.1의 비율이 의외로 좀 많네요. 그죠? 내 홈페이지는 어떻지? 내가 손을 아무것도 안 댔으니 1.1이겠지 뭐. 그죠? 그치. 이거는 현재 이 사이트는 그 시놀로지라고 부르는 나스 기반이에요. 나스의 엔진X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보게 되면은 HTTP2가 일부 있고 그 다음은 대부분 다 HTTP 1.1인 걸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홈페이지는 그 맥OS고 기본적으로 이제 멤프라고 붙여 아파치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램프, 리눅스, 아파치, 에미 뭐니? 마리아딥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아파치. 지금은 이제 엔진X를 쓰고 있는 경우인데 보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홈페이지도 HTTP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크지는 않네. 경희대학교는 경희대학교 서버는 뭘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도 거의 이거는 그냥 아마 외주를 줘서 개발을 한 것 같네요. 그냥 HTTP 1.1 기반이에요. 1.1 기반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네이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표 사이트들도 HTTP2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플릭스 사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넷플릭스도 한번 가볼까요? 이미 보여져 있죠. 대부분 HTTP2로 되어 있는 걸. 교수님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넷플릭스. 대표 사이트는 뭐 딱히 HTTP가 메조리티네. 메조리티시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HTTP2하고 1.1이 믹스업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들어볼까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미지를 가져오고 얘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좀 바뀌고는 있어요. 자, 내려가 보면 확실히 HTTP2하고 HTTP 1.1이 섞여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웹 프로토콜 막 해가지고는 웹포터 뭐 이런 것도 이제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볼 것이 미리 한번 보여주려고요. 강의 노트 뒤에 나오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HTTP3로 가야 될지를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에 볼 건 어디겠어요? 아까 이 영상 봤었던 유튜브예요. 멈춰라. 작게 만들었더니 이게 버벅거리는구나. 자, 유튜브 사이트를 이렇게 쭉 보면 현재 HTTP하고 1로 나오네. 잠깐만. 대표 사이트를 가도 그런가? 그렇죠? HTTP2하고 1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구글로. 여기도 다 HTTP2로 도배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외국의 사이트들도 이제 다 HTTP2인데 이 강의 노트의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구글의 특정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저 HTTP가 3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본인들의 핵심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제 2를 지나서 이제 3로 다
올라가 있어요. 결국은 구글이 3에서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한 또 다른 이제 수많은 넷플릭스나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따라가도록 하겠죠. 잠깐 의문이 드는 건 애플은 어떤가? 애플 TV도 들어오셨으니 이제 기념 삼아 애플 한번 가봅시다. apple.com. 프로토콜 정렬. 그러네. 애플도 지금 거의 하나를 제외하면 이게 메인 페이지 같은데 이거 하나를 제외하면 다 HTTP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HTTP가 1.1 세상에서 2.0 세상으로 넘어간 지 오래구나. 이거를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HTTP2에 대한 이제 3주 동안의 장구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HTTP2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라 그러면 결국은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연 시간을 줄여드리는 수많은 기법들이 동원이 될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메시지 자체를 방만하게 데이터 전송하는 용량 기준에서 방만하게 휴먼 리더블하게 하지 않고 1비트, 2비트를 아껴가면서 쓰며 더불어서 그거를 또 압축까지 한다는 거. 더불어서 우선순위가 주어져 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응답다중어하고 이거 같은 건데 중요한 거를 먼저 보내서 고객님이 떠나지 않게 하고 중요한 걸 먼저 보내기 위해서 리퀘스트들은 모두 다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니 하나의 리퀘스트가 다른 리퀘스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한다. 이게 결국은 이 줄어든 지연 시간에 대한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부가적인 액세서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서버 푸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버가 지능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제 광고를 얘기했으나 광고는 그 안에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일부분이죠. 컨텐츠를 공짜로 봤으면 광고쯤은 봐줘야죠. 아무튼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서버가 똘똘하게 미리 정보를 내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연 시간이 줄어든 거인가 하고 생각하면 어차피 고객님이 미리 요청할 거를 미리 줬으니까 이것도 지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결국은 저렇게 수많은 사이트들 뭐 네이버, 넷플릭스 뭐 이런 데 스며들 수 있었던 건 1.1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없이 수정 없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gRPC를 먼저 배웠고 HTTP의 예제가 적은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서버 투 서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 간에 분산 컴퓨팅을 하는 거, 마이크로 서비스, 폴리간 이런 도메인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아주 훌륭한 툴이 생긴 거예요. 레스트 이런 것도 쓰면서 뭐 꾸적꾸적 살았는데 전통적인 RPC 이거를 구글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줬으니 아니 안 쓸 이유 없음. 그래서 결국은 HTTP의 서버 간 통신에 한 획을 그은 게 이제 gRPC라면 결국은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사이에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을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잘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따라서 굳이 HTTP2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똘똘한 기능을 내가 직접 손을 대야겠다? 그럼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서버에 패치가 되어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아파치 끌려오는 거 그냥 엔진엑스에 들어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열심히 잘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이제 프로그래밍까지는 많이 손을 안 댄 거고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미리 조금 봤지만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좀 녹록치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유가 됩니다. gRPC 마지막 부분까지 하다가 HTTP 앞까지 해가지고 머리에 지금 쥐가 나서 고양이 그림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머리 식히고 그다음에 과제 어떤 언어 과제에서 어떤 챕터 선택해 가지고 해야 될지 아직 고민인 학생들이 있으면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소켓하고 gRPC 중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코드는 많이 짜지 않지만 내가 설치하면서 개고생해 가지고 코드 몇 줄 짜겠다. 코드 짜는 양은 적네. 그러면 HTTP도 한번 넣어 보세요. 샘플 코드 몇 개 안 되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설치하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샘플 프로그램을 하나 돌릴 때까지의 그 고생,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하면은 프로그램은 안 짜는데 정말 괴로워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수업료 내고 교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독려를 받으면서 괴로워하지만 나중에 회사를 가면 선배님이 "아직도 못하냐? 머리가 액세서리냐? 뇌세포가 움직이기는 있니?"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해야 될 때에는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따라서 고생도 의미가 있으니까 아직 챕터 선택 안 한 친구 있다 그러면 도전적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HTTP2를 하나 넣고 그러면 이제 코드 짤 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널널한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앞쪽에 있는 코드가 저도 다시 보니 막 10 개씩 짜 넣네. 중요한 건 내가 짰다니깐. 내가 짰는데 너희들도 짜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잘 분배해서 하세요. 정자신이 없으면 소켓은 예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러니까 소켓 챕터를 하나 끌어안고 다른 걸 하나 끌어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잘 생각을 하되 너무 의욕적이지는 말라. 이 수업이 본 학기에 3 학점일 뿐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